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 모시고 정치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러니까 정의당에게는 좀 가혹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지난 대선을 이렇게 좀 반추해 보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워낙 또 적은 표 차이로 네.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으니까요. 그럼 네.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래 당신들이 민주당에서 비판적인 거 다 이해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양쪽 세력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어떤 이 사회에서 어떤 용인되면 안 될 세력이냐의 상대적 평가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네. 그때 당신들이 대선에서 약간 양보를 해서 어떤 상대 비교해서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의의 부분에 양보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게 좀 곤란한 질문이고 정의당으로서는 가혹하긴 하지만 그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후보님은. 만약에 그렇게 정의당이 판단을 할 상황이면은 정의당 문을 닫아야죠. 예. 그러니까 선거 때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과 유권자들께 평가받기를 포기하는 정당은 정당으로서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여론 때문에 심상정을 찍지 못하고 결국 민주당을 선택했던 굉장히 많은 표가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남은 심상정을 찍었던 2.3%는 진짜 이 거대 양당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심상정이 완주했다기보다는 그 두 당을 찍지 않는 사람들이 준 마지막 남은 이제 종잣돈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으로서는 좀 억울하죠. 정의당으로서는. 그러나 이제 아까도 여쭤봤지만 이 워낙 어떤 박빙의 50대 50의 승부 아니었습니까?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어떤 상대적 상실감이 크다 보니까 그 비난의 어떤 그 울분 뭐 이런 거를 정의당 쪽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없진 않습니다. 엄청나죠. 제 페이스북 댓글에도 엄청나게 그런 글들이 달립니다. 뭐라고 남기세요? 그런 댓글이 나오면 달리면? 저는 일단 답을 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오셔서 푸는구나. 그래도 뭐 제가 이거 다 들어드리죠 하는 심정으로. 그런 다른 얘기 그 얘기는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간 거고요. 검수완박 과정을 좀 여쭤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사실 정의당의 애초에 원래 당론이 기소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시는 거죠, 정의당은? 오랫동안 이제 그것은 저희들의 기준과 원칙이었죠. 그런데 이게 대선 끝나고 거의 무슨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이 일들이 제기가 되다 보니 예를 들어서 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을 때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따져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이 일단 이걸 통과시키자고 하니 정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컸죠. 그런 상태에 이제 민영배 의원님의 위장 탈당까지 이제 벌어지니까 진짜 이거는 아무리 뭐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런 수단까지 쓰게 되면 민주주의가 더 이상 뭐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말 파국으로 가기 일보 직전에 이제 의장님께서 국회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만들기 위한 자리가 이제 형성이 됐고 그 당시에 몇 가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그 검찰 수사에 소위 선거사범이라든가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 빠진 거 다 너네들은 요리조리 피해 나가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결국 이제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까지 선거사범들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두는 뭔가 이런 타협점들을 이제 제시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그 당시에 저는 좀 약간 놀랐는데 권성동 의원님이 좋다 그리고 받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뭔가 완전 파경 지국으로 가지는 않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정의당도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수청 같은 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논의도 진행이 됐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또 뒤집어지는 과정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검수완박 전체 내용 중에 검찰청법 관련해서는 의장님하고 합의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이제 찬성 표결을 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 합의 과정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제 우려를 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그 논란이 있었죠. 그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소위 얘기해서 뭐 장애인들이라든가 아동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익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냐, 특히 뭐 공익제보 같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급하게 일이 처리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논의나 이런 것이 없이 이 법안이 이제 툭 올라왔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안을 동의할 수는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표결 과정에서 기록에 남겨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표결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5년 동안 뭐하다 왜 이제서야 거긴 전 100% 저도 비판적인 입장에 동의를 하는데 그 앞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건 놔두고요. 제가 정의당을 이렇게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가끔은 정의당이 이상을 추구해야 될 때 이상을 추구하지 않아서 지지를 잃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거꾸로 이상을 추구하지 말고 어떤 굵직한 현안이 있을 땐 이상보다는 어떤 그걸 좀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이상을 추구하다 또 잃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꼭 제 의견이 아니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도 아까 거기 부분에 똑같이 이번님하고 동의하는데 그동안 뭐 하다가 지금에서 이렇게 막 서둘러서 거긴 저도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기소수사권, 이 검찰이란 강한 권력기관, 이 강한 권력기관의 기소수사 분리가 아주 절체절명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새 정부 들어오면 거부권으로 이 법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그 불안감. 자기들 살라고 그랬다는 어떤 그런 거는 약간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절박감은 있는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0대 국회 말에 저는 뭐 단식 농성까지 했었지만 선거법, 공수처 뭐 이런 논의를 할 때 사실 이제 다수의 의사로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하게 남는가를 그대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다른 수단을 저는 또 동원해서 이러한 법안이 가지고 있는 애초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장님 중재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당리당략을 개입하지 않는 어떤 그 중립지대 같은 것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동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점들을 슬기롭게 찾아 나가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정의당이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제3당의 힘이 더 커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두 당만 존재하는 이 국회 안에서는 사실 상대방 쓰러뜨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라나신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제3당이나 4당 이런 어떤 다당제 구조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누군가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정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뭐 이번에 한석씩밖에 안 되는 정당이긴 하지만
시대전환이라든가 기본소득당의 예. 어떤 보팅도 예. 이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경종을 울렸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런 힘들이 조금 더 커지면은 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어. 저쪽은 절대 안 돼가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기 위한 예. 어떤 협치 이런 것에 훨씬 더 주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의사당 자체가 훨씬 더 민주주의에 가깝게 갈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번 과정에서 그 문제를 훨씬 정말 여실하게 그 필요성을 더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기보다는 어떤 서구 사회에 보면 그 다당제가 있는 국가에서요. 네. 굵은 어떤 중도 좌 중도 우가 집권하는 데서는 극단적 주장이 좀 줄어든 반면에 네. 또 연정을 하는 나라에서는 그 아주 극단적인 주장까지 받아들여야지 연정이 되니까 네. 아주 좀 약간 비인간적인 그런 법안도 막 쓰고 그런 부작용도 없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예. 민주적인 역량은 사실 그런 아주 극단적인 정당이 20% 30%씩 예. 그 득표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오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치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후진적이지만 예. 국민들의 정치 역량은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만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그러니까 뭐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저도 어떤 우리 국민의 역량, 민주주의적 역량 이런 건 신뢰도 굉장한 신뢰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나 저는 그러니까 이건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떤 극단보다는 중간 쪽으로 모이게 하는 세력들의 어떤 경합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네. 예 뭐냐면 지금 뭐 그 우리보다 훨씬 정치 역사가 오래됐다는 민주주의 정치 역사가 오래됐다는 프랑스 같은 데 보면 르펜 같은 인물들이 뭐 네. 굉장히 치고 나오고요. 또 연정하는 나라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연정을 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그 극단주의 정책을 약간 수용해주고 뭐 이런 경향들 네. 이런 경향에 대한 우려도 역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네. 예. 저는 최근에는 예. 아까 뭐 그 중도층으로의 예. 수렴을 예.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어떤 구획이 이념적 구획으로가 예. 아닌 좀 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다당제 연합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국회는 상당히 비성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예. 있는 국회가 되어 있고 또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갖다 쓸 수 있는 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은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예. 달고 있지만 위성 정당의 위장 탈당에 뭐 예. 별의별 일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예.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 느낌에는 대한민국 정치는 앞으로 합리성과 상식성이 네. 주요한 정치 세력과 그게 아니라 나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정치 세력으로 구획이 나눠지는 예.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 검찰 수사권 축소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제 어떤 기자로서의 개인적인 신념 중에 하나가 권력기관은 많이 분산시키고 견제해야 된다. 이건 네. 뭐 제 어떤 철저한 어떤 기자로서의 어떤 신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볼썽사나운 일이 있었죠, 민주당도. 그러나 제가 어떤 판단하기에 정책이란 게 가끔은 그게 어떤 굵은 줄기에서 기소수사권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그 잡음의 부분을 자꾸 시비거리로 삼아가지고 그 전체 흐름을 약간 저지하는 것보다는 큰 흐름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법 같은 경우도 과연 저 세력이 민주당이라는 세력이 선거법을 자기들 수사 피하려고 할까? 전 그렇게까지 저질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뭐냐 하면 이 선거법이 그다음 검찰이 선거법을 이용해서 그 약간 모호한 조항을 이용해서 자기들 봐주고 싶은 쪽은 기소수사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 봐주고 검찰의 조직위기를 지키기 위해서 압박하라 의원들은 그 선거법이 좀 모호하니까 압박을 하고 그런 일을 막자는 취지가 선의로 해석하면 네.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이제 선명성을 위해서 어떨 때 보면 선명성을 위해서 아니야 국민들은 저거 지들 피하려고 하는 그 프레임을 같이
같이 거들어주면서 선거법은 넣어야 돼. 근데 거기 진정한 그 선거법에 그동안 어떤 작용했던 그 부작용에 대한 고민인 진정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그 프레임의 눈치를 보였던 부분도 없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가끔 해봤습니다. 예. 그런 보완이 필요한 것은 예. 결국은 어떤 법률도 국민들의 동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게 예. 뭐 한 당이 저렇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을 때는 예. 그 과정들 그 합리성을 최대한 더 갖추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근데 예. 실제 그런 법안 안에 지금 이번에 막 급하게 밀어붙이는 법안 안에 국민들의 그런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예. 마련이 안 돼 있었던 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인 과도기를 더 두는 것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한 것이죠. 예. 6개월이라고 예. 하는 기한을 둔 것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상황 하나하나를 내부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번 검수완박 자체가 너무 급하게 처리돼서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발생하는 예. 문제들 예. 이거를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두 당은 서로 극단적으로 예. 치고받느라고 아무 얘기가 안 되고 있기 예. 때문에 정의당이 그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는 종합적인 예술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아무리 얘기를 뭐 여러 가지 이 법안의 정당성을 얘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절박한 어떤 사안이고 예.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저 180석을 가지고 대선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아무걸 거기에 안 대해서는 저는 하다가 100% 찬성. 예, 그 이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그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일을 하려다 보니까 2배, 3배 더 그렇습니다. 의심을 받는 예, 거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이 법안은 너무 정당했습니다만 예.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예. 아니라 이렇게 급한 법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와서 이렇게 된 거 정말 죄송하다. 이런 태도는 보여야 예. 국민들도 이해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예.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예. 대통령께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그렇게 번개불에 콩 볶아먹는 예. 의결에 망치를 두둥기게 하는 것도 자기 당이 만든 대통령한테 정말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여태까지 미뤄온 것 자체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그 중요한 법을요. 그 여태껏 다듬을 그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저는 무슨 생각도 하고 거꾸로. 그럼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해서 또 무슨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되고 이렇다고 해서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게 저 검찰의 권력 기간을 또 지금 이제 집권당도 바뀌는데 5년이 될지 뭐 3년이 될지 그 검찰의 어떤 권력 기간 개선 방안을 또 절차 논의하고 그리고 또 5년을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절박감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정의당이 예. 그러면은 그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중수청을 언제까지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부족한 점들 이것을 그냥 그 작은 덩이 계속 뭘 메꿔 온 겁니다. 사실 민주당이 숙제 게을리했던 거를 그렇습니다. 왜 정의당이 이게 뒷설거지를 하고 있나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이 검찰개혁법 같은 거는 어떤 그 공감하시는 정치 세력이 분명히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 틈들 그 다음에 그 한계들 이걸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이 이제 이거 방망이 두둥겼으니까 끝났다 이럴 게 아니라 이번 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셨다든가 이 법안이 굉장히 불충분하다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셨던 분들 자리에 모셔가지고 어떻게 보완해야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하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의당은 수사 기소권 분리는 완전 분리가 당론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어떤 중간에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어쨌든 초반에는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갖고 있었고 공직자 수사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로 연결을 시켰던 것이고요. 나머지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중수청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이 디테일에 다 그 악마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난 뭐 4년 동안 이
검수 안박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들이 했던 얘기는 1차적인 그 검찰개혁법안이 일단 통과가 되었으니 예. 이것이 실행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좀 충분히 리뷰해가지고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1차 검찰개혁법이 한번 통과되고 또 곧바로 이제 몰아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도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맹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이제 갖지를 못하게 되니까 또 불만들이 나오시고 그런 프로세스를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공수처는 지금 공수처의 그동안 설립되거나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참 그 어떤 원대한 목표에 비해서는 참 성과는 초라하죠. 초라합니다. 그리고 뭐 초기에 공수처의 어떤 그 칼날이 진짜 뭐 부패 권력에 깊숙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저거 뭐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는 거고 경찰이 다 수사할 수 있는 건데 뭐하러 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저걸 하고 있나 이렇게 그렇다면 됐으니까요. 공수처를 어떻게 강화시켜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에서는 지금 일단은 이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 검경 수사권 기소권 이 문제가 1차적으로 이 상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공수처 어깨가 훨씬 더 무거워지게 되겠죠. 그럴 때 공수처 자체가 뭐 어떤 권력 안에서의 기관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렇게 중립적인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공수처가 국민들한테 1차적으로 합격하고 간문을 넘어설 수 있으려면 자기가 있는 그 해당 권력의 비리를 먼저 파헤치는 거 그렇게 해서 신뢰를 획득하는 거라고 봅니다. 해당 권력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설치되어 있는 그 시기 그 권력.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상대를 죽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집권당을 파헤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로 시작을 해야 합격의 문턱을 넘어가지 않나.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 공수처는 도대체 왜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모셔놓고 선거 인천시장 후보님 모셔놓고 너무 어떤 큰 주제만 많이 여쭤본 것 같아서 그런데요. 선거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국민 여러분, 특히 인천 시민들에게 호소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뭐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인천을 변화시키고 싶은 3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도시, 그리고 돌봄 특별 도시, 그리고 녹색 발전 도시라고 하는 3가지 비전을 시민들께 내놓고 사실 출마하기 전까지 이게 정말 인천에 맞는 비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인천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기에 강한 도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천의 성장과 시민들의 삶 사이에서의 어떤 틈을 메꾸겠다라고 하는 그 돌봄 특별 도시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제가 3번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입구이자 출구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마주대하는 얼굴이 인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이 왔더니 뿌연 미세먼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서울의 변방 같은 이런 느낌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천의 어떤 독특한 문화를 통해서 여기 왔더니 뭔가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소위 이제 그 세계 평화와 기후 위기, 기후 정의 이 2가지와 관련된 세계 기구들을 유치하고 여기를 마이스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굳이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굉장히 보람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인천에서 매번 원도심 신도심 간의 어떤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인천 전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인천 전체 디자인을 새롭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에 와서 높은 빌딩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전통 문화를 보고 싶어하는 곳도 있고 또 뭐 사람들이 사는 그 골목 동네 같은 걸 보고 싶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로 바다를 향해서 예. 미래로 나아가는 인천을 흐르는 만들겠습니다. 물로 바꾸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